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저번에 읽다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에 대해서 1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2편을 읽어드릴게요. 파트 3이고요. 파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14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을 차단하라. 2011년 10월의 일이다. 뉴욕타임즈에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HP 같은 IT 기업의 회장, 사장, 부사장 등 고위급 임원의 자녀들이 다니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사립학교 페닌슐라를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교육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최첨단 IT 기기로 가득할 것 같았던 이 학교는 IT 기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심지어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법도 잘 몰랐다. 대신 이 학교는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사는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종이책과 종이노트로 공부하고 있었다. 책장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집이 꽂혀 있었고, 사물함에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 인형, 찰흙, 바느질 도구 등이 가득했다. 도대체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는 왜 이런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사립학교인 그린우드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기서 4명의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배치 앤더슨의 이야기 한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제 넘어가서 146페이지. 한마디로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 좀 넘어갈게요. 150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IT 기기보다 적게는 몇백 배, 많게는 수천, 수만 배의 중독성을 가질 것이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공지능도 차단하지 못할 것이고 마약 이상으로 중독될 것이다. 즉, 현재 IT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다. 반면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 기기를 접촉할 시간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IT 시대인 지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저절로 리더가 된다.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종속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꺼라, 스마트폰을 꺼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IT 기기를 차단하는 문화를 만든 이유다. 네, 넘어가서 이번엔 좀 많이 넘어갈게요. 202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 권한다. 학교, 직장, 사회의 리듬이 아닌 당신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생각하고 꿈꾸고 움직이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기계가 아니고 인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순간이다.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아갈 미래가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미래로 바뀌는 순간이다. 당신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와 한국 교육의 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내면의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자신을 완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과 같은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그들과 창조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스탠퍼드 디스쿨의 디자인 싱킹이 훌륭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디자인 싱킹은 기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 싱킹은 매일 매순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기계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가라. 좀 넘어갈게요. 212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학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학교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으로 철학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철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도구다. 즉 철학은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일이 없다. 아니,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된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철학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는 것이다. 아니,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학교의 존재 목적은 지, 정, 의를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아니, 이런 이상적인 교육 표어를 내걸고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존에 있던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르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의 학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다. 네, 넘어갈게요. 215페이지 바로 맨 위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적 사고 능력은 트리비움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트리비움은 셋을 뜻하는 라틴어 트리와 길을 뜻하는 라틴어 움의 합성어로 철학을 하는 세 가지 길, 즉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의미한다. 문법학은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논리학은 철학서에서 터득한 철학자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즉 내 논리를 말하는 것, 수사학은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하버드, MIT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 미국, 유럽의 미래형 사립학교들, 일본의 인공지능 시범 학교들이 트리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수사학이다. 특히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넘어갈게요. 217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철학은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철학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그걸 더 잘하게 된다. 아니, 당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짜 철학을 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의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150년 만에 단행한 인공지능 교육혁명의 핵심은 철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한 교육법이 트리뷴, 특히 수사학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밝혔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은 이 두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미래를 향한 절박감 말이다. 아직 절박감이 없다면 만들어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미래를 바라보라. 인공지능이 대다수 인류를 지배하는 정해진 미래의 말이다. 그 미래는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 아직 널리 펴지지 않았을 뿐이다. 철학하라, 오직 철학하라.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은 트롤리 딜레마를 판단하지 못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중요해지는 게 있다. 윤리, 도덕적 판단이다. 방금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228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윤리 도덕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산업을 크게 일으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구글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를 보자. 사실 자율주행차 기술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안전성 등에 있어서도 인간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궜던 논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에 나오는 문제를 보자.
이 논문은 영국의 윤리 도덕 철학자 필리파 풋이 제안한 트롤리 딜레마를 자율주행차에 적용했는데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1번, 직진하면 10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1명을 친다. 2번, 직진하면 1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3번, 직진하면 여러 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이 상황 앞에서 인공지능은 각각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여기에 대해 많은 석학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세 가지 상황이 마주한 윤리 도덕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이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를 주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이 여기에 대해 완벽한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의 답들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훌륭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도로를 뒤덮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한편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들과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이 인공지능 윤리연구소 등을 세우고 인공지능의 윤리 도덕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이 윤리, 도덕, 철학을 교육 과정의 핵심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1인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일론 머스크의 에드 아스트라는 아예 교육 과정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사회에 필요한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 이는 인간의 영역이다.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철학, 특히 윤리 도덕학과 문학의 융합을 추구하라.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자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관점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집필한 죄와 벌을 읽어봐라. 그리고 죄와 벌이 다루고 있는 윤리 도덕적 문제들을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가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들에 대입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라.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게 앞으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철학과 문학의 융합이라고. 아니,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강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철학과 문학의 융합이라고 말이다. 네, 다시 좀 넘어갈게요. 255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난민에 대해서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다운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면 될까? 맞다. 하지만 이 경우 당신은 잘해야 중간 차원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높은 차원의 능력은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초월할 때 얻어진다. 내 안의 인간성 자체에 집중할 때 얻어진다. 나만 아는 인간에서 너와 우리를 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때 얻어진다. 너와 우리를 아는 삶의 핵심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무슨 성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내 삶의 한 부분에 기부, 봉사, 인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설령 그것이 내 삶의 1%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 1%가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북한 난민 프로젝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권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256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기부, 봉사,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인류 사회에 이 세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양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 같을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이제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인류의 오랜 바람에 응답해서 나온 게 아닐까? 지금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하다. 지금처럼 나만 아는 삶을 살다가 기계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너와 우리까지 아는 삶을 살면서 기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부디 당신이 후자가 되기를 빈다. 네, 마지막 내용을 문장을 끝으로 이 책을 전부 요약해서 읽어드렸고요. 여기까지 다 했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듣건 잘 듣지 못하건 잘 모르겠지만 전 스스로는 좀 만족감을 제가 잘 낭독해서 만족감이 들었다기보다는 읽으면서 좀 무엇인가를 얻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만족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낭독한 내용을 듣고 어느 하나라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 그리고 더 좋은 낭독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